자, 그럼 주담대부터 한번 보죠. 주담대. 만일에 쓰는 표현 중에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고 긴축재정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세율을 올리는 거고 이자를 올리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주담대가 올라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 긴축재정 하게 되면은 지금 이자 쌀 때 산다라기보단 더 올라갈지 모르니까 지금 사자라는 것 때문에 많이 구매를 하고 있었죠. 이 주담대 잔액이 지금 보다시피 대구, 경북, 충북 이렇게 보입니다만 남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담대도 주담대 이율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걸 빌려줄 수 있는 한도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대출 한도 만기 줄여서 이렇게 해서 막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 더 가자면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까지도 막기 때문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힘들어졌죠. 문제는 실수요자들이에요. 실수요자들은 정말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게 전세자금이죠.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당연히 그 집에서 살고 싶어서 하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투기의 목적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것까지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다주택자만 제한을 하는 게 원칙이 됐다가 이제는 1주택자까지 제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액수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 뭐 DTV니 뭐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만 하도 이런 갭 투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이제 대출 자체도 굉장히 이제 제한을 많이 걸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전세나 이제 실소유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그들까지 같이 피해를 보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또한 전세 수요가 지금 없다 보니까 기존에는 집들의 입장에서도 판매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집값 하락은 불보듯 뻔한 거고, 이전에 있었던 이 집값을 못 잡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적이었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때는 더 심한 상황까지도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5대은행 가계대출 추이하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 가계대출이 정말 정점을 찌르고 있죠. 여기다 주담대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저 역시도 이제 주담대를 9년 됐네요. 그래서 지금 빌려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계속 갚아야 되는, 정말 이제 늙어서까지 계속 갚아야 되는 그런 돈이 아직도 있고요. 여기서 신용대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103조 이렇게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는데 가계대출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고 결국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려도 팍팍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뭐 정부 뉴스나 이런 거는 어디가 2천만 원이 넘었네 이렇게 되면서 일반 사람들이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집들에 대한 모습 보면서 이제 집값 붙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 얼어붙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갭투자의 특성입니다. 이 갭투자라는 것은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경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집이 5억인데 전세값이 4억 5천이다 그러면 5천만 원만 투자하게 되면 집 하나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 되죠. 이게 바로 갭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오게 되면 해당 이제 좀 집값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그런 매도 차익을 걷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있죠. 문제는 이런 매매 가격이 떨어지거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이게 깡통 전세라고들 표현하죠. 이 전세금보다도 매매금이 낮아지는 경우,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이 갭 투자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실패를 겪게 되고 이거는 큰일 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매가 잘 보라고들 하죠. 이게 깡통 전세가 될 경우 자신의 전세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보통은 이제 이게 부동산들, 공인중개사가 이제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죠. 레버리지, 적은 자본 큰 투자 5천만 원, 5억 원짜리 집이 시세 차익 하게 되는데 위험성은 당연히 존재. 집값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난 상황이고, 유동성이죠. 현금 흐름 관리, 부동산은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과 불법사의 모호한 경우에 이게 합법인가?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 이거에 의해서 전세 사기들이 많이 있게 됐었죠. 전세금 의존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돈이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 기회는 얼마든지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는데 갭 투자를 함으로써 갭 투자하는 사람은 집값 올리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게 걸어놓고 가는 경향이 있겠죠. 유죄리상 투기상 윤리적 딜레마까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갭 투자에 대해서 되도록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되도록 이걸 막고자 애쓰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가계대출을 올려야 될지 늘려야 될지 고민하다 정부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미국에서 이제 빚컷을 단행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갔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다시 올려야 되는데 또 긴축재정 간다? 이러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마하시 인도주의 구역 공격. 지금 보다시피 가자지구가 여전히 교전 상태고 휴전 중지 안 됐고 네타냐후 총리죠.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정말 트럼프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뭐 자신이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저격해서 일반 아파트에 누가 이제 헤즈볼라 이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격을 했었는데 막상 또 거기에는 일반인까지도 많이 생명을 잃게 됐죠. 일반인도 공격하고 하게 되는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인질들이 이제 석방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강경 일색도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거미 돼서 돌아왔고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강경하게 맞서 싸우라고 하죠. 정부에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정부는 거기서 말 듣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공격체에서 40명 사망했다 지금 나와 있고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구역입니다. 공격해서 안 되는 데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룰을 어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때 인질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의 사진이고요. 사진과 그림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들을 돌아오지 못한 게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위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뭐 이 강경하게 가겠다, 이거 복수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풀어달라라는 것과 이렇게 되고 미국과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은 총리가 말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쪽에 있는 화약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이러한 전쟁 준비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미국의 역할, 아니 이 모두의 역할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아직까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랑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집트 라파 검문소, 케름살렘 검문소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난민들이 가는 데서 열어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맞닿지 않은 곳 중에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제 철수를 하고 돌아온 지역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이 하마스가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기다 병력 주둔하고 계속 가게 될 것 이렇게 되는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빨리 병력을 철수하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을 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회랑이 지금 사람을 둔 상황입니다. 자, 인천 벤처 전기차죠. 저도 이제 인천 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때로 나타났던 게 이제 지하 주차장에다 전기차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나타나는 건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니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지상에다 대고 지하는 이제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것들이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서 이게 청정 연료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배터리고요. 벤츠가 여기서 약간 좀 양아치 짓을 했다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벤츠라는 것이 어떤 상표에 대한 어떤 그 에르메스격, 샤넬격인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무슨 짓을 해버렸냐면 안에 있는 이제 배터리에다가 이제 그 중국산 배터리인데 바로 이 벤츠가 인수한 이 회사가 이쪽이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고 이건 마치 이제 벤츠라는 그 명품차에다 정말 싸구려 부품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 벤츠를 산 사람은 배신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른 이제 자동차 업체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이제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벤츠같이 비싼 차에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가 이렇게 불이 난 이상 다른 차들로 불안이 떨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됐고 벤츠 전기차 중고차 가격은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 140대 한꺼번에 폭파했고 다른 데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차타워나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안 받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CATL을 안 쓰고 파라시스를 더 썼다라고 지금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CATL이 아니라 파라시스라는 이런 것을 더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CATL이 공급했다, 안정적인 데서 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됨으로써 벤츠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충전기를 이제 지하 주차에 의무로 설치하라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은 답이 없고요. 또한 전기차 화재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게 끌 방법이 없습니다. 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에 담그지 않고서는 꺼지지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부랴부랴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됐었고 지금 다른 전기차들도 예전에 비해서 그 이미지가 많이 폭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차지 안전관리죠.
배터리 인증제 시범 도입해서 정보공개 의무화해라. 어디 거 썼는지. 벤츠가 지금 그 파라시 쓰면서 이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꺼내는 거죠. 또 제조물 책임 피해법이라고 합니다. 미가입된 거 있으면은 보조금 지급해야겠다. 돈 주지 않고 지원해 주지 않고 이 피해법이라는 게 본인들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막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충전 소방시설 안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화석연료가 이게 분명히 고갈될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소비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성을 함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당연히 공유하고 이것이 공유되지 않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정보공개 의무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규모적인 어떤 이제 그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쪽에서 있어야지만 나중에는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를 많이 쓸 날이 오게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거쳐야 될 과도기적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팀원 EMF 정산 지원 사태 분야별 피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팀원하고 EMF에서 구매를 한 10년도 더 됐네요. 그 전에는 이제 이쪽에서 하게 됐고 팀원은 심지어 VIP 컷까지 저한테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구매 식사하게 한데 그 당시에는요 할인율이 어떠냐면 뭐 가게 같은 데서 90% 80% 이렇게 했었고요. 정말 이제 인터넷 사지 않으면 손해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커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쿠팡이 지배력이 커지고 독점력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정산할 수 없는 금액을 마음대로 판매하다 결국 부도 처리를 해버리고 하게 되니 이게 피해를 본 게 일반 국민들도 있습니다만 거래했던 이 기업체들이 지금 엄청난 줄도산을 겪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행 쪽에서는 환불 여부 불투명인데 이 투어 회사들은 그냥 진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보여줬고요. 상품권 같은 해피머니, 컬처랜드, 요기요 상품권 같은 것들이 이쪽에서 묶여버리게 됨으로써 대금 지급 안 되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부도가 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여기 보면 식품이나 가정가구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소규모라도 중소기업은 이런 작은 대금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이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UMF 2,051에 2,915, 5,000원이 넘습니다. 팀원 같은 경우 149, 160는 UMF가 진짜 이거 알고서야 진짜 싸가지 없는 짓을 한 거지 쉽게 얘기해서. 상품권 위주로 이게 저렴하게 판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산 다음에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이거는 안 사봤어요. 이거는 안 사봤는데 이쪽을 통해서 여행 같은 거 이제 상품 같은 거 이거는 여행 상품권이 문제가 된 겁니다. 충전해놓고 이게 문제가 됐었고 여행 같은 거 이제 티켓에서 이쪽에 나온 것 중에 연계돼서 이제 저렴하게 나온 것들 해갖고 뭐 1일 투어나 이런 것들 사용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금 지급이 보다시피 고객 입장에서 결제를 했어요. 판매를 해서 고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품 등록한 셀러 입장에서 이제 상품 등록해서 팔았는데 서비스 해줬는데 여기서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지금 누구한테 가면 셀러들한테 간 거죠. 셀러한테 가서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생결차 이거를 국가가 갚아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양이 정말 커지게 됐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증감률 5.4%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3,600 음식료품 코로나 시절부터 이제 음식 그래서 배달업이나 이런 쪽들 애플도 많이 떴습니다만 배달업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음식 서비스나 음식료품을 좀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아진 상황 중에 하나고요.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 이쪽이 많고 음식료품 2조 8,300 그다음에 음식 서비스 이쪽이 가장 큽니다. 여행 및 교통 서비스도 당연히 많고 생활용품이나 옷 같은 것도 이쪽으로 많이 사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뭐 테무, 알리 같은 것들 들어오게 됨으로써 중국산 상품들 이제 모바일 쇼핑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거래액 자체가 2023년 7월 1년 동안 얼마가 됐지? 1%포인트 증가했고 X 보시면 15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큰 시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0년 7월 온라인 쇼핑인데 아마 이것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제 비대면으로 사는 게 커졌지만은 이후에는 이거 아니면 못 살 정도로 이렇게 됐고 저 같은 경우 아기 기르면서 쿠팡 통해서 아기 용품들 많이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나가서 이제 구매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보게 되면 이 상품 자체를 구하는 게 그쪽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플랫폼 경제처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경쟁 촉진법이라고도 부르고요. 이제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위반행위면 사후 추정하겠다.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나 이런 쪽에 이제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팀원 EMF 사태가 나타나게 되니까 처음에 이거 과도하다라고 했는데 필요하네? 라는 걸로 입장이 바뀌어버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4조 원 이하 플랫폼 제약에 대한 건매출은 쉽게 스타트업이나 자원기업이나 이런 데는 풀어주고 지금 사이즈 크게 공룡처럼 먹고 있는 카카오나 이런 쪽을 이제 잡겠다라고 지금 들어가게 된 거죠.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 체제, 광고 같은 거 여기서 과징금 같은 거 이거 크게 물겠다라고 했고요. 임시 중지 명령 상황에 따라 문제되면 닫겠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거 시장 개입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주식 떨어지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 나타나는데 이거 안 한다라는 게 오히려 더 욕먹는 상황이 돼버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동훈 이재명 첫 회담 해가지고 공식 만남이 있었죠. 8개항 발표문, 공통계획 추진 협의기 이거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다라고 했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안 왔고요. 금투세 하위 못 봤죠. 응급리체 구축 정부에 당부하는데 하겠습니다 말해놓고 안 했죠. 전력망 확충 방안 말 제대로 못했고요. 부채 부담 완화 방안에서 지원금 주자는 거절했고요. 육아휴직 확대 입법까지 신속 추진에 여기까지 얘기 못했고 디페이크 성문제는 합의했고요. 부활 문제, 정당, 지구당 여기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 양쪽이 이득 보는 거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불발된 게 바로 여기면 최상병 특검법 이거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거 되니까 또 이제 거부되고 하는데 당내 논의 시간 필요하다. 법원에서 뭐 독소 조항 제거하겠다. 이쪽에 얘기했고 정호미 25만 지원법에 대해서 선별해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해결적 조치 절대 돈 살포 안 된다. 긴축재정 들어간 정부 입장에서 절대 못 해주고 이거 해줘봤자 이러한 이재명 대표한테 오히려 득이 간다라고 판단한 거죠. 정치적 정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 지금 소추권 막아야 된다. 이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반대하고 이제 거부권에 대해서 지금 한데 문제가 되는데 면책특권이랑 재판불복 이거 없애겠다라고 지금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이재명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지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를 지금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여기서 이제 어떤 신경전이 있었다라고들 얘기합니다만 뭐 그렇게 싸웠다라고 얘기 안 할 수 있는 게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게 된 상황이죠. 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지금 쭉 가다 보면 23% 20인데 이번에 나온 거 최저치 찍었습니다. 이제 30% 이하 둘 다 찍었고 23% 지금 나왔는데 리얼미터죠. 소위 말해 여기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최저치입니다. 가장 최저치.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자체가 없는데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니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정복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국민이 지지하지 않겠다는데 신경 쓰지 않겠다? 뭔 소리지? 아무튼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지지에 내가 직무수행패 못하고 있다. 이게 70%가 넘어버렸습니다. 국민 중에 10명 중에 7명한테 보면 대통령이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 문제가 커진 상황이고요. 자, 민주당 계엄론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계엄에 대해서 꺼내는 거 아니냐는데 살짝 나왔겠지만 지금 이러니까 그쪽에서 임박음 들어갔죠. 계엄 선포, 계엄 불석, 계엄령, 계엄 해제 막기 위해 의원 체포 꾸몄다. 즉 계엄을 통해서 뭔가 이제 강력하게 하겠다는데 이게 소문을 퍼뜨려 보니까 계엄을 막았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혹을 꺼는 마타도어 같은 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계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비상사태나 이런 상황에서 막게 해서 국가 대통령 발표를 통해 막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엄이 문제가 됐을 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계엄을 취소해라라는 것을 이제 합의를 통해서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동원을 하는 거예요. 군대 동원해서 이제 계엄 사령관 만들고 해서 잡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과거 독재 정권에서 실제로 이거를 계엄을 활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대통령은 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법 개정 상속 증여세율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러한 상속 증여세율이 과세표 10, 20, 30, 40, 50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 볼까요? 30억 원 이상에 대해서 40%로 같이 해줘 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50%까지 내야 된다라고 해서 법안에서 이거 감세할 수 있는 거 조정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40%이기 때문에 이게 30억 이상 부자잖아요. 예. 100억, 조원 이렇게 되면은 EX 감세가 어느 정도 되면 뭐 몇십조 원이 될 겁니다. 정말 엄청난 돈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에 대해서 50%에서 지금 이렇게 줄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요국 입장에서 지금 보자면 OECD 평균이 지금 40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50이니까 상당히 높지 않냐. 그래서 이걸 40으로 이쪽으로 줄이자. 평균값으로 가자라고 해서 바꾸게 된 게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 부자 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혜택을 보는 게 누구냐는 거 알아야 됩니다. 누가요? 부자들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혜택 보게 되는 거니까 상속세 최고세율 떨어지게 됨으로써 실제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이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한 명 더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금액도 있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에서 실제로 이제 받은 거 5억 중에 큰 금액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까지 받게 되면 실제로 내는 세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 기준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상속세가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상속세가 커서 국가가 발전을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소유권에 대한 보장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된 것이 이게 잘못한 거냐.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 자식 주려고 한 건데 이런 논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서 이제 자녀 2명한테 17억 원 물려주게 되면 세금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자 감세요. 이게 부자 감세가 돼서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득을 볼 수, 일가공자 이거 지금 따지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내고 갈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일반 서민은 아니죠, 절대로. 지금 있는 17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30억 이상자니까 엄청나죠, 이제. 적어도 이제 건물 하나 가지고 건물주들이나 뭐 아파트 이제 비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 혜택이 되기 때문에 부자 감세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금투세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죠. 금융투자세. 그러니까 이득, 제가 투자한 금액이 아니에요. 투자해서 이득 본 금액에 대해서 거기서 세금을 매기는 거. 금투세를 그때 도입하자라는 거, 유예하자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수익률에 세금을 당연히 부정적인 요인들. 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받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큰손의 입장이나 금세 유예되면 주식시장 불투명성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좀 진보 쪽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에는 논란도 이것도 부자 감세 아니냐? 왜냐면은 이게 주식에서 5천만 원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투자력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과세표준입니다. 현액 소득세 과세표준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까는 상속세니까 10, 20, 30, 40 깔끔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6%, 1,200만 원이야. 10억 원 초과는 어떻게 45%. 소득세입니다. 내가 이제 소득을 번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거니까 소득에 대해 따져서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 이만큼 내게 된다라는 게 과세표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낼 세금이 얼마다라는 것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 국고정보사료 A군 기밀 유출 과정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 요구했어요. A원이 그래서 돈 주세요라고 하게 되니까 부대 내부 촬영하고 숙소에서 업로드해요. 제공하니까 이제 돈 보내준 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게 뭐 스파이라는 걸 떠나서 포섭된 사람이죠. 소위 말하는 정보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이제는 우리 이제 기무사 출신인데 외국에 있다가 외국에서 잠시 거래할 때 이제 접근해서 이제 거래하는 거 돈 주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우리 기밀들이 이렇게 정보사에서 나갔었다라는 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체포 포섭돼갖고 돈 받은 거에 대해서 가장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핵심 쪽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무사나 이런 데서 조사를 지금 하게 되는데 만약에 개헌 발령이다 이렇게 되면 이런 조사하는 데서 이제 조사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국방부나 이런 쪽들 위치가 어떻게 되고 계엄 임무 수행이 어디서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계엄군 발동 시 어떻게 이동하냐 이런 것 중에 하나죠. 이게 바로 이제 이 기무사 계엄권 사건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탄핵 소추가 각하될 경우 나타난 사에서 계엄 활동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무사가 이때 해체되고 국군 박정사령부로 바뀌게 된 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고 기억해야 될 건은 유출이 났을 때 여기서 이제 국군 정보사령부, 국군 박정사령부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세대 결혼한 전의 행복에 대한 생각 지금 나와 있죠. 출생아 계속 주는데 20대, 40대, 43% 출산 안 해. 아예 안 낳겠다라는 거고 뭐 제 친구들도 이제 아예 없이 그렇게 생활하겠다. 꽤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지금 이게 뭐 아이를 낳는 게 뭐 애국이다.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게 아이는 선택인데 근데 아버니까 장점 많더라고요. 전 너무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하면 생각나는 거 하게 되면 사랑, 행복, 집주택 마련인데 가정, 가족, 돈, 자금. 그러니까 항상 이게 같이 있고요. 자녀면 생각, 사랑, 기쁨, 행복, 책임인데 돈, 경제력.
이런 것도 항상 있죠.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건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장 받았기 때문에 힘들고 취업 준비, 수강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들어가는 거 쉽지도 않고 생필품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그 다음에 여기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가 역시도 많고요. 사회불공은 그렇다. 74%. 하지만 더 행복해질 것이다. 반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20대들, 청년 세대들이 지금 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제 반은 의심하고 반은 행복해질 거다. 낙관과 비관이 정반대인 상황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혼에 대해서만큼 출산에 대해서만큼은 점점 부정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1번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지금 했는데 이 자료를 일본에서 왜 만들었냐면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게 지금 2007년인데 한국이 지금 최악이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나타나죠. 18, 우리한테 지금 이게 지금 보이는 게 21% 이상이 되게 되면 초고령 사회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다르고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우리는 똑같이 74 고령사회인데 초고령사회에 20% 기준인데 우리 넘어가는 게 지금 보다시피 이미 2018년 넘어간 상황이고요. 초고령사회 되다 보니까 고령화사회 커지면서 우리나라 30년은 최고가 될 거다. 왜냐하면 일본 판단하기에 속도는 한국이 최고다라고 봤어요. 한국이 최고고 초고령사회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고령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후 노후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대 수명 중에 학계 출산율은 가면서 한 명당입니다. 두 명당 이제 몇 명을 낳느냐죠. 여성 한 명당이라고 한다면 여성이 남성과 결혼해서 낳기 때문에 두 명이 나와야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2.25 나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0.7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에 대해서 3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입니다. 0.72는 한 명도 안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불보듯 뻔한 거고 이게 저출산에 대해서 이게 0.7까지는 안 갈 거야 했는데 0.7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0.6까지 안 갈 거야 이런 건데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선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이 낳으려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브린 클리닉에 이거 와서 지금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가면 정말 절실하게 아이를 원하는 어머니들, 산모들 그리고 아빠들 정말 많았어요. 저희 집도 그랬었고. 그래서 귀하게 늦게 낳은 아기라서 잘 기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렇다고 그래도 아이를 낳고 소중하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참 그게 쉽지 않네요. 예. 기대 수명 추이는 지금 보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 지금 82.7까지 엄청나게 오르죠. 세계에 대해서 10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 아이 낳는 건 저렇게 정도예요. 고령화는 이렇게 되니까 저출산 고령화 한국보다 심한 데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학계 출산율은 이제 여자 가입 여성 한 명당인데 두 명당 몇 명 이렇게 판단합니다. 남성까지 같이 해서. 자, 문체부 조사 배드민턴 협회 주요 문제점이에요. 안세영 발언에 대해서 지금 나왔었고 저도 참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축구협회 문제도 지금 저번 때 다뤘죠. 축구협회 문제 다뤘었는데 안세영 배드민턴 협회하고 조사해본 결과 진짜 이전에 있었던 악패나 구습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마치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 이게 선배들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악습들이 마치 이것이 있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겼습니다. 그래서 페이백 여기서 이제 30% 했었는데 신발이나 부품에 가장 많이 쓴다는데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좋다가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쓰고 해야 되는 가장 좋은 걸 해야 되는데 결국 배드민턴 협회에서 이제 차용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수의계약 물품 보조금법 위반, 수령 전문이사 이런 것들, 성업무 수령, 조항 삭제. 사실 이런 것보다 사람들도 뭐 신경 쓰는지 아시죠? 뻑하면 외국 갈 때 비즈니스 타고 이런 거고 선수들은 불편한 자리에서 간다라든지 이유도 없이 이제 선수들보다 더 많은 이제 협회 사람들이 이동해서 관광이나 하고 다니는 꼬라지라든지 또는 얘네들이 계약을 할 때 선수들이 원하는 거 안 해주고 한다라든지 또 내부에서 훈련이나 기타도 나왔는데 제약 걸어가지고 자기네 선수들만 챙겨주게 한다라든지 결국 뭐냐면 협회라는 존재들이 선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라 선수들의 생활을 막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 조사하고 지금 한데 잘하고 있어요.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안세영 발입니다. 안세영 밟으면 지금 물집해서 이렇게 되는데 뭐 때문에 자기 훈련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 신발 자체가 쓰게 되면 맨날 이렇게 물집나고 하니까 훈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외국에서는 자신이 부품이야 이걸 타고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존재하는데 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혐오 사진처럼 여기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나라는 걸 보여주게 됐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나 맞는 것도 하나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홍명보. 그러니까 홍명보라는 사람도 사실은 축구 영웅이죠. 우리나라 축구에서 이제 월드컵 나갈 때 그 밝은 표정이나 유명한 표정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문제점 되게 많았죠. 뭐 제가 축구라는 것에 대해 저는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축구에 관심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설명 많이 못 해드리는 건 제 생각입니다만 축협에서 이제 홍명보라는 존재가 어떤 축협의 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킨 대로 그냥 조종하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조종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선임하다 보니 성적도 그렇게 됐었고 제대로 안 된 거죠. 승부 조작, 비리 축구인, 서명파 등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고르고 올림픽 진출 실패, 집행노소, 무력력, 무원칙, 홍명보 등 선임 큰 문제죠. 무전술, 클린스만 정말 최악이었고요. 아시안컵 사강 탈락, 클린스만 위약금, 사선 연임까지 자기 독재하고 축구 발전 저해까지. 그러니 이게 어떤 룰이나 개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여기 사진에 이경 대한체육회장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도 당연히 이런 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를 해먹었길래 이걸 옹호하고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뭐 해병대 캠프를 아니 요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선수들이 지금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명훈 사람 돈도 많은데 굳이 여기 나와서 그렇게 오욕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뛸 수 있는 선수들한테 이거 양보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 중에 하나죠. 자, 지금 보시면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독일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 신호등 정부라고 부르거든요. 한 사람이 이제 한 정당에서 과반수를 먹지 못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동동인데 이게 결국 극으로 갈 뻔하다가 결국에 그래도 진보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극우가 이만큼 진척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동독의 상황 자체가 매우 동독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거고 차라리 예전에 동독이 낫겠다. 공산주의 시대가 낫겠다라는 걸로 돌아가고자 이런 극우 정당이 올라가게 됐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최근 자료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베를린 장벽 때 그때 동독에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그때 아름다웠던 모습이에요. 물론 아름답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반으로 쪼개진 국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럽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급하게 또 통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됐던 거고 결국 동독에서는 서독만큼의 대접 못 갖고 차별받는 거에서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대책을 내고자 요구를 했었지만 이게 안 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나섰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베를린 장벽 넘어서서 이제 통일됐었습니다만 지금 이 동독 사람들이랑 불만 때문에 극우를 뽑는다?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극우를 뽑는 상황이 많이들 자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지켜봤었을 때 독일 역시도 지금 이런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야 될 거고 아마 지금 바뀌는 정부 입장에서는 극우한테 이만큼 밀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 정부 세계가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구성하게 되는 게 이 독일의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연립정부 신호등 연정입니다. 연립정부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의원내각제라는 데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게 되면은 이 총리를 뽑을 때 과반수 의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제 정당과 협의를 통해서 같이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많은 당에서 이제 다수당을 구성하게 되지만 다른 데서 장관직이나 이런 것을 나눠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견제가 일어나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독일이 이런 연립정부가 비일비재했었고 동독 역시도 이번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신호등 연정이라는 게 이때 연립정부를 구성한 당이 이제 신호등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연립정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후쿠시마 원전 폐기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